심포지엄이 시작되는 동안 마스크 착용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꽂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10회 경북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핸드폰은 잠시 매너 모드로 설정 부탁드리며 심포지엄이 시작되는 동안 마스크 착용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전체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 대주제는 새로운 관광,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로 뉴노멀 시대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두 번째 발표에서는 관광을 위한 도시 단위 증강 형식 플랫폼이라는 발표 주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10회 경북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뉴노멀 시대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표는 야놀자 사업개발시 신성철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놀자에서 사업개발실을 맡고 있는 신성철 실장입니다. 야놀자에서 이제 사업개발실이 하는 일은 기존에 했던 이제 숙박 외에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는 일들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뉴노멀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빠르게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관광업계 전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어떤 그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야놀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야놀자 하면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숙박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숙박이 관광하고 관련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관광이나 여행에 대해서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난 근 2년 동안 시도했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가 벌써 이제 설립이 된 지 16년이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고요. 200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에 오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크게 좀 변화했던 마일스톤을 보면 처음에 시작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습니다. 인터넷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숙박업소에 대한 후기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숙박업소를 뭔가 홍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회원을 모아 나갔고요.
2007년에 이제 카페에서 밖으로 나와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고 그때 이제 광고에 대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창업자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인식이 우리나라가 특히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이 도심지에 있는 숙박업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을 만한 어떤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2011년부터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호텔에 대한 디자인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는 한 200개 정도 야노자의 브랜드를 달고 있는 호텔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야노자라고 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제 모바일로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진출을 했고요.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이제 야노자에서 지금 이제 6년, 만 6년 넘어서 이제 7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16년이 된 이 회사를 봤을 때 아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경쟁자들에 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경쟁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야노자 하면 보통은 뭐 흔히 같이 언급하는 이런 회사들이 경쟁자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저희 이제 창업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야노자의 경쟁자는 경쟁사가 아니고 보시는 그림처럼 호텔을 또는 숙박업소를 그냥 걸어 들어가는 고객이다. 왜 예약을 안 하고 걸어 들어갈까? 이걸 바꾸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경쟁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숙박업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프리퀀시가 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지만 여행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고객들이 생각이 났을 때 바로 떠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크게 이제 여행사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긴 시간 돈을 모으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는 여행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긴 여행에 대한 어떤 문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이렇게 통틀어 보면은 50개 정도 되는 주말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전체의 여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이제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에 빠르게 결정하고 떠나서 일요일에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결과로 저희가 이제 뭐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슈퍼 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향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이제 앱에서 국내 이제 앱에서 결제되어 있는 전체 거래액이 작년에 이제 2조, 올해는 이제 3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모양도 그동안에 계속 좀 변경을 해왔는데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숙박업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숙박업에 대한 카테고리들만 이렇게 버튼으로 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가 전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커버하게 되었어요. 아까 이제 디자인 호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로고들이 이제 저희 야놀자가 디자인하고 또 이 디자인은 일반 호텔들의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뭐 관광 호텔부터 해가지고 일반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모텔까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한국에 한 20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1000개 숫자인 이유는 뭐냐면 제일 아래에 있는 이제 젠룸스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가 이제 동남아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동남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놀자랑
유사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곳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까지 합치면 지금 이제 1000개의 디자인 호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브라운도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지금 경주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에 이제 기와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호텔을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호텔입니다. 야노자는 뭐 저희 자체적인 힘만 가지고 성장해 오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투자를 하거나 이제 인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야노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풀스택, 그러니까 전체를 갖춘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로서 이제 회사가 급격히 바뀌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OTA의 한계를 무엇보다 이제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뭐 저희가 한의 가지고서 한의님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야노자에 가면 뭐 초특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이제 치킨 게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 해외에서도 뭐 크게 보면 이제 부킹홀딩스 그룹이 있고 익스피디아 그룹이 있는데, 항상 이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이런 것들이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서 이 경쟁을 하고 있고, 데려온 고객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노자도 OTA로서 이제 단순히 중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셔온 고객들을 이제 계속 좋은 가치를 주는 게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OTA의 전체 파이라고 하는 거는 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회사들끼리 파이를 조금씩 서로 뺏고 뺏기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파이 안에 이 파이 자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그러면 이 산업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약을 처음 이제 서비스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제 모텔이나 부티크 이런 것들은 예약이 되지 않았어요. 호텔들은 뭐 이전에도 아고다나 뭐 익스피디아 이런 것들이 예약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비즈니스 출장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들은 전화 예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0백실 있는 곳에 가서 사장님 이제 예약을 해보시죠라고 하면은 사장님들이 우리는 예약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지역에 이제 축제가 있을 때 여행사들이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들이 있고, 전화로 예약도 어느 정도 오고, 걸어서 오는 손님들도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약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일 객실만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당일 예약만 하다가 이거를 7일로 늘리고 30일로 늘리고 하면서 이제 지금에 이르고 있고, 지금 야노자 앱에서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숙소는 국내에 이제 35,000개 정도 예약을 할 수 있고, 전체 커버리지로 보면 이제 호텔은 당연히 있겠지만 펜션, 뭐 게스트하우스, 모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딘가를 가면은 결국은 거기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또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옆에 있는 경주월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다시 이제 OTA로 돌아와서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숙박이라고 하는 곳은 이 PMS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마치 숙박업소의 이제 ERP 같은 통합 시스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힐튼 호텔도 굉장히 좋고 하이엔드급의 굉장히 뛰어난 호텔인데, 이 호텔에 와서도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와서 제가 어제 이제 도착을 조금 일찍 했는데, 보통은 이제 체크인이 3시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3시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 객실들을 메이드 분들이 이제 청소를 하실 때 빨리 청소가 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알아서 재량껏 일찍 배정을 해주는 호텔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요금을 받고 얼리 체크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얼리 체크인도 저희가 데스크에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는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바로 보고 가능하면은 이 예약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조금 몸이 나른해서 좀 늦게 나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내가 예약한 곳에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PMS라고 하는 것과 시스템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PMS 회사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여러 개 회사들을 인수하고 해외에 있는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이 PM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OTA 시스템하고 연동할 수 있을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우스키핑 같은 것들, 이 객실을 정비하면서 어떤 객실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무전기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PMS로 전송할 수 없을까? 또는 컨시어지 같은 것도 앱에서 편하게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없을까? 식당 같은 경우도 어제 쿠폰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약할 때 내가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도 쉽게 구입을 해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이 PMS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PMS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는 거는 이 PMS와 또 호텔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데이터와 또 OTA라고 하는 판매자들 이 사이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했을 때 이제 어떤 사업들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셀프 체크인이라든가 비대면 체크인 이런 것들도 충분히 셀프 서비스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룸 서비스 또는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호텔의 부가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파이는 조금 커질 수 있고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절감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에는 일부 이제 호텔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PMS하고 연동되는 어떤 RM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객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거든요. 이 도어락부터 해서 키를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IoT 장비들을 직접 공급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객실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PMS에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또 이제 고객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 때 다양한 서비스 경험들이 생겨나고 또 거기에 추가 확장된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일럿으로 좀 해보고 있는 건데요. 예약을 하고 고객이 셀프 체크인하고 올라갔을 때 이 안에서 이 TV나 여러 가지 가전들을 이제는 휴대폰에서 바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벽에 패널을 보거나 또는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찾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는 거고 이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직원이 뭐를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안내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는 효과들이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객의 휴대폰에 다른 사업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게스트 포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가전을 제어하고 문을 열기도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룸서비스 이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뭔가 배달을 주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실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다 그 PMS하고 연동이 돼야만 고객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결제하고 나갈 때 미니바 얼마나 쓰셨어요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런 셀프 체크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형 호텔들에 먼저 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예약을 하고 가서
앱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은 바로 키가 떨어지는 모델이고요. 이 기기 자체가 신분증을 등사해서 신분증의 성인 여부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호텔은 좀 이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예약을 하고 가서 모든 것들을 셀프로 본인이 해결을 하고 본인이 편하게 쉬고 본인이 이제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뭔가 이 PMS를 기반으로 한 사업 말고도 야놀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북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사업을 했던 배경은 뭐냐면 야놀자가 그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여행과 관련된 레저 또는 숙박 이런 것들을 이제 앱 내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 품질 인증 숙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알리는 걸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 이후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오고 하면서 강원도의 고객들을 보다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거는 OTA로서는 처음 있는 시도인데 그동안에 뭐 지역을 가지고 기획전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고정된 메뉴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메뉴를 하나 만들고 단순히 그냥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직접 다니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제주도나 강원도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강원도 지역 화폐랑도 연동을 해서 이 제로페이 기반인데요. 강원 상품권으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이제 강원도에 있는 숙박업소들한테 무료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리면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좀 강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부산도 하고 지금은 제주도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경북에 대한 서비스 메뉴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7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 메뉴에 들어가면은 경북에 오기 위해서 필요한 고속버스 예매, 기차 예매, 숙박업소 예매, 또 이 레저 시설에 대한 뭐 예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선보인 거는 이제 장바구니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결제하면은 가격을 패키지 상품처럼 마치 이제 다운시켜주는 이런 기능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라인업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경북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제가 안동에도 이제 도청에 몇 번이나 내려왔는지 모르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메뉴를 만들면서 그 지자체, 경북이라든지 경주 이런 곳한테 돈을 받는 건 전혀 이론도 없습니다. 이론도 없고 저희는 단지 지역에 대한 어떤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거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 시기에는 고객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쿠폰을 태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만든 건데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저희는 이거를 저희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뉴 노멀 시대로 조금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어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여행에 있어서 여행이 워낙에 복잡도가 높고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미들맨들이 많이 필요한 전통적인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미들맨들이 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전이라는 게 오히려 더 상징적인데 그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역사와 배경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처음에 이제 저는 아마 이 180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어떤 뭐 박람회를 가기 위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기차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이제 산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 굉장히 많은 지금 국내 여행사들이 이제 대리점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가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대리점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고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미들맨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셨던 사업자들인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무엇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패키지 여행의 강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OTA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더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단체 여행들을 큰 여행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알선하고 또 가이드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전통적인 미들맨에 속하는 거고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들이 주로 뭘 참고하나 봤을 때 이제 이건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전통적인 사업의 이제 이 밸류 체인에서 어느 특정 영역이 이제 단절을 시키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뭔가 시험을 해보고 선택하는 이 과정을 리뷰라고 하는 사이트들, 트림 어드바이저 대표적인데 이런 곳들이 사업자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치 OTA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쇼루밍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선택을 하고 구매하는 과정을 끊어서 아마존이나 뭐 이런 사업자들이 대표적으로 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또 구매를 하고 이제 그거를 소비하기까지의 과정을 또 공유 경제라고 하는 에어비앤비 뭐 많이 얘기 나오죠.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이 또 하고 있고 이 영역에서는 사실은 더 많은 사업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영역을 뚫고서 뭔가를 시도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OTA로의 전환도 생각하고 뭐 이러는 이제 배경들을 놓고 보면은 미들맨이 어떻게 사라지는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전화로 물어보기 시작했다면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거기에 뭔가 미끼 상품들도 만들고 혜택도 만들고 해서 이런 OTA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굉장히 이제 마케팅적으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고객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도 실험을 하고 있고 해외 OTA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AI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올여름 캠페인에 고객들한테 이제 OTA들이 5억의 마케팅비를 어떤 회사에서 준비했다고 해보자고요. 보통은 이제 지금 야노자도 그렇습니다. 쿠폰 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쿠폰을 잘게 쪼개서 고객들한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이거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은 해외 OTA들이 좀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예 버짓 자체를 AI가 가지고 있으면서 오로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없이 고객이 들어와서 리스트를 몇 번을 클릭하고 상품을 아래까지 보고 나가는지 아니면 안 보고 그냥 뒤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만 판단해서 패턴을 만든 다음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쿠폰을 잘게 쪼개서 5% 쿠폰을 너한테 줄게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OTA마저 어떤 미들맨이 되어버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뉴노멀 시대에 조금 두드러지는 것들이 이거는 이제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 이전부터도 이제 그랬다는 것인데요. 이제 밀레니얼 G세대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여행과 관련된 소비들을 스마트폰에서 모두 끝내고 이 경험에 대한 소비까지도 다 끝낸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이게 2019년 데이터를 18년, 19년 요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데 19년이죠. 이 보면은 관광 숙박 여행을 할 때 대부분은 이제 70% 가까이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사실 사전에 집행이 되고서 이제 고객들을 가는 거죠. 작년에 이제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특히 이제 이 팬데믹 시기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이거는 이제 비대면 경제라고 해서 컨택트레스 이코노미의 특징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현금은 신용카드를 포함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결제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거나 이제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 돈이라든가 또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변화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간이별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저희도 지금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먼저 이제 강원도랑 같이 좀 하고 있는 건데 뭐 연수원이나 또는 리조트 같은 곳들을 객실을 이제 굉장히 저렴하면서 일반 관광고객들처럼 자주 청소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용을 조금 빼면서 세이브하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야노자도 이제 곧 발표를 하겠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이제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하는 형태로 이제 회사가 의사결정을 했어요. 작년에도 보면 이제 해외에 많은 회사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제 복지의 일환으로 이제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본의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굉장히 이 부동산 회사들을 기반으로 많이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반을 가지고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드레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월 44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은 여기에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곳들 중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44만 원이 굉장히 비싸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 14일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보면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이런 숙소마다 다 커뮤니티 매니저가 있어서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보면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 빈집들을 가지고서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반이 좀 준비가 그 이전부터 이제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더 나가서 이제 하프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요금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80만 원까지 되는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 200개 이상의 거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가장 비싼 요금을 내면은 연중 한 달까지 가서 내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별장 같은 형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일단은 뭐 예술과 관련된 분들, 웹툰 작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이 빈집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 체류비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그 가미야마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것일 텐데요. 그 도쿄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도 회사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뭐 한 16개, 17개 정도의 IT 기업이 입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다른 이제 별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구독 서비스인 건데 월 얼마 정도를 내면은 이제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레저 시설들을 각각 3회, 5회, 10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일종의 이제 구독 개념의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제 빈집이 있으면 그 빈집은 사실은 인터넷만 들어오고 이 최소한의 수준의 이케아 가구만 들여놓으면 누구도 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큰 회사들은 조금 이런 회사에 다 같이 모여서 일하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지방에서 좀 소비하려고 하고 굳이 이렇게 일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별장을 하나 가지고 싶은데 사실 집을 2개 있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내가 언제든 가서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것들이 특히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자체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해외에 대한 어떤 이 여행길이 막혀 있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이건 이제 제주관광공사의 사장님이 인터뷰를 한 건데 제주에 N차 방문하는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하는 고객들을 멤버십처럼 만들겠다. 그 멤버십의 고객들만 갈 수 있는 특정 공간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었던 이런 멤버십 프로그램을 관광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제 특히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덕질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이제 꽂히면 거기에서 굉장히 깊이 소비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또 이런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 비즈니스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노멀 시대에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이건 강화된 건데 사전에 예약하고 또 알아서 이동하고 현지인처럼 즐기고 이 여행에서 느꼈던 어떤 경험들을 집에 와서도 이제 편하게 주문해서 소비하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용히 스며드는 그래서 뭔가 크게 축제를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즐기고 가는 이런 형태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단체 체험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농촌 체험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촌 체험 관광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상품이 조금 더 고객들한테 잘 소비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상품들을 이제 분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분해해서 재구성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일일이 개인이나 소그룹을 대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보안이나 이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되고 이런 상품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전화나 이런 걸 가지고 했겠지만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상품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도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게 유튜브에 이제 인스트럭션을 미리 올려놓고 고객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전환들은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이 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 같은 경우도 어떤 한 크리에이터가 이제 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된 거여서 잘 알고 계신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관광도 다시 분해해서 재구성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야노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은 관에서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캠페인하기 위해서 여행의 주축이 될 만한 사이트를 별도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비지 서울, 비지 제주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요. 이런 사이트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객들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비를 써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바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서비스들은 이 들어가면은 숙소라던가 상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웃데이트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제 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제안드리는 거는 뭐냐면 야노자에 있는 상품들을 그대로 API로 다 연결해서 드릴 테니 여기에도 별도로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있다고 해도 거기 갑자기 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좀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플랫폼에 쓰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이 자체 플랫폼으로 고객들을 끌어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자체적인 관광에 대한 플랫폼을 갖추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야놀자도 있겠지만 다른 곳들에 있는 여러 플랫폼하고도 적극적으로 제휴를 해서 이 경북과 관련된 상품들을 다루는 숙박도 있고 또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광에 쓰는 돈이 많습니다. 그 돈들을 종국에는 여기서만 써도 자체적으로 이제 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제 경북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야놀자에 있는 경북 관련 상품들을 API로 어떤 비용도 없이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드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다 마치고 있고 언제든지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룸에 있잖아요. 야놀자 뭐 이런 거 다 설치를 하면 그 뭡니까 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나 뭐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또 뭐 개인 정보 이런 게 유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야놀자에서 뭐 지자체에 이거 그냥 제공한다는데 거기다 빅데이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한테도 서비스를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호텔들에 왔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신분증이나 여권을 주고 이걸 복사를 하고 그래서 기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구적으로 호텔에 남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DID로 이제 개인의 정보를 처리해서 이 개인의 정보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말씀 주신 거는 이제 객실 룸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룸 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그 객실에 있는 센서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단지 그냥 어떤 그 객실에 등이 들어왔다 이런 걸 가지고서 손님이 퇴실한 건지 외출한 건지를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들만 연동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가 다 모아지면 그게 빅데이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주는 그게 이득을 보니까 그 이득을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야놀자라든지 스타트 기업이 그새 많은 이제 혜택을 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세대는 잘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은 억수로 그거 하고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을 다 하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지역권 말씀드리면서 강원도나 경북 메뉴도 새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만들 때 이제 뭔가 빅데이터로 저희가 데이터를 관이나 또는 이런 것들한테서 제공받는 것은 없어요. 다 저희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지금 그 빅데이터와 관련된 저희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그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곳에 반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고객들이 사업업주분들과 또 이제 일반 개인 고객분들인데
뭐 개인 고객분들한테야 언제든지 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업업주분들이 편하게 또 이제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 강의 중에서 주제 키워드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뉴노멀인 것 같은데 이 뉴노멀이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 말 자체의 뜻과 함의 등등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강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이 이제 저희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쓰고 있는데 뭐 뜻 자체는 뭐 노멀 일상이 새로워졌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뉴노멀을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쓰고 있는데 그 이전하고 이제 이후하고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에 대한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식당이나 또는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응대하는 것보다는 키오스크나 아니면 셀프 서비스로 미리 휴대폰에서 하는 이런 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이 일상이 이제 유연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평소에 이제 10시, 7시 또는 뭐 9시, 뭐 6시 이렇게 근무하던 행태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아예 영구적인 재택근무를 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뭐 네이버 라인도 최근에 그런 뉴스를 발표했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업무를 이제 집에서 일부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겨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행에 대해서도 그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대리점에 가서 이제 상의를 해서 여행을 알선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그냥 뭐 시스템에서 알아서 하거나 시스템이 알아서 추천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것도 이제 큰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질병이 지금 없어져도 이 상황이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뉴노멀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경주시청 관광 마케팅팀 이시안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사실상 포럼에서 되게 주제가 MZ세대 기반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그 상품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은 5, 60대들 그리고 뭐 학교 단체 관광객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어려우니까 저희 측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혹시 야놀자 측에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관광개발 상품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 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셔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예약에 대한 것들을 알림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게 좀 시스템이 많이 변경이 돼서요. 숙박업소나 이제 레저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이 수변에서 간단하게 이제 바나나 보트를 운영하고 뭐 이러신 분들도 보면은 그 휴대폰으로 앱을 설치를 하든 안 하든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이 들어오면은 문자나 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약이 들어온 내역을 그날 알려드리고 고객이 현장에 왔을 때 이제 고객이 보여주는 앱에서 터치만 하면 사용 처리가 끝날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로 근데 이것도 이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배를 운영하시는 선장님인데 원래는 이제 10명 성원이 돼야만 이제 출발을 하시는 분인데 예약이 2건, 3건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날 뭐 이렇게 보고 예약 숫자가 좀 안 되면 그냥 취소해 버리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직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도적으로 좀 해결해 보고 있는 거는 이 가격이 일부 좀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일부 올라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원은 됐을 때 이제 가실 수 있도록 해서 그 한 건, 2건 들어왔다고 이제 취소하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4장씩 판매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 올리고 또 이제 그 선장님이 이제 전화를 받으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고객들이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르기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좀 그 초보적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농촌 체험이나 어촌 체험 같은 상품들이 이렇게 운영될 수 없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40명, 20명 이렇게 와야만 되는 상품들이 많아서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팬데믹 전에는 여행을 좀 참 많이 외국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우리 딸이랑 같이 가면 요새 세대들은 자유여행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어서 체크해갖고 예약도 하고 돈 다 주고 가서 그냥 체크인만 하면 들어가는데 이제 저 나이 또래는 이제 어떤 여행사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인원이 차야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저는 많은 인원은 절대로 안 가는데 이제 요새는 20명 이내 이런 데만 가는데 가보니까요 예약 순서대로 이제 가격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이 저는 그때 딱 생각한 게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이러고 절대 가격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막 그걸 틀어놓아서 막 여행을 망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나는 생각에 좀 조정이 합리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여행 자체가 호텔이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벌크로 대량으로 사서 가격을 낮추고 현지에서 이제 쇼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객한테 하게 하고 추가 구매를 시키고 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수지를 맞추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드는 상품들을 보면은 뭐 노팁이라던가 노쇼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이 상품 자체에서 고객이 현지에 가서 이제 추가로 지불하는 것들이 없는 형태로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뉴노멀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앞으로 그런 패키지 여행도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짧지만 뭐 이게 저희 홍보를 좀 드리자면 저희 야노자도 올해 이제 4분기부터는 패키지 여행을 판매를 합니다. 뭐 베트남이나 국내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할 예정인데 그런 고객이 평소에 이제 느끼고 있었던 불편함을 넣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여행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착하니까 여행을 망치는 걸 봤어요. 근데 참 그게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긴 해도 저는 그걸로 인해서 망치는 건 참 그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커피 브레이크 시간 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성철 실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여러 의견을 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을 위한 도시단위 증강현실 플랫폼을 주제로 주 임퍼펙트 박경규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인퍼펙트 박현규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진행하실 기술들을 이제 도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좀 다양한 사례들과 그리고 그런 사례들과 실적으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성장관광벤처 기업이고요. 저희가 만드는 거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사용자가 무엇을 바라보든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AR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대구시와 수원시 관광도시에서 AR, VR 솔루션을 첨가할 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한국철도공사나 이런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많은 실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확실히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뜻은 사실 현실 세계와 같이 어떤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컫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트레이블 스콧이라는 이제 유명한 가수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콘서트를 이제 실제 콘서트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을 때 벌어진 수익이 하루에 17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런 가상 공간에서 45분 동안 콘서트를 열었을 때 벌어진 수익이 2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상품들을 구매를 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상 공간에서 6,000엔을 구매한 실제로 현물로 맡길 수 없는 이런 구찌 가방들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또 그런 구매한 가방들을 465만 원에 판 사례도 있습니다. 딱 어떻게 보시면 왜 저걸 사지? 이렇게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요와 공급, 희소성에 대한 가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이세돌 프로와 알파고가 교육하는 장면 자체를 그 저작권, 그 이미지 자체를 파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이제 2030년 기준으로 약 1,700조라고 불리는데요. 해외에서도 사실 이쪽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인수를 하기도 하고 SK텔레콤이나 이런 탑티어급들 대기업에서 연봉 3억 원 이상을 주고 하면서도 지금 앞서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영상 속에 있는 모습은 사실 V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VR과 AR을 좀 구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VR은 완벽한 가짜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R은 현실 세계 위에 우리가 바라보는 필요한 정보를 AR로 띄워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AR과 VR 시장을 2030년 기준으로 1조 924억 달러 이렇게 구분돼서 나왔는데 왜 VR이 AR 시장이 왜 더 클까? 이런 의문점을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AR 같은 경우에는 V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가상세계에 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VR 글라스나 헤드셋이나 이런 걸 껴야지만 접근할 수가 있는데 A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스마트폰만으로도 이런 AR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적인 기계에 대한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기업들이 지금 노리는 그 타겟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그 오프라인 현장,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도시 단위의 AR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수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메타버스 떠오르면 이제 VR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크게 메타버스는 4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켓몬고는 왼쪽 상단에 있는 A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실 세계 위에 캐릭터를 띄워서 이제
캐릭터를 잡는 행위 이런 것들을 AR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V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가상 공간에서의 콘서트나 가상 공간에서 게임이나 이런 공간에서 발생한 부분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거울 세계입니다. 요새 관광 쪽도 적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도시 전체,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로 해서 도시 자체를 3D화 시켜서 그 가상 공간에서 많은 AR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증강주 세계, 거울 세계를 중심으로 한 AR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에 들어간 AR, VR 솔루션들을 주로 개발을 합니다. 네, 관광도시는 이제 작년에 인천시를 출발로 해서 올해 이제 수원과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무안공항 이 중심으로 해서 4개 도시가 내년 초까지 아마 오픈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 지역을 스마트화 시킨다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오거나 서울에서 이제 경주를 처음 왔을 때 그들이 누리는 경험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약도 할 수가 있고 길도 AR 내비를 통해서 길 안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황룡사지 구층 석탑이라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AR과 VR을 통해서 더 몰입감 높은 컨텐츠와 음성을 통해서 더 많은 풍부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많은 검색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거고요. 아까 질문하신 분도 가격에 대한 고민도 하실 거고 또 관광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장소를 오게끔 만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체류 시간 높이고 구매를 하게끔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낯선 데 갔을 때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이런 사용자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추기만 해도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게끔 다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외 나갔을 때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왔을 때 사실 외국 사람들이 네이버를 쓰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갔을 때 구글을 쓸 수 있지만 뭐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검색을 못하는 것처럼 언어 장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언어 장벽이라는 또 다른 표현하자면은 정보를 얻는 부분에 대한 많은 장벽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텍스트 검색이 아니라 이미지 중심으로 검색하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관광객 입장에서는 고객들을 방문 유도할 수 있게끔 근데 이런 AR 솔루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이케아 가구 AR 서비스 가상 공간에서 내가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내 앞에 가구를 배치해 놓고 구매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약 2.3억 원이 듭니다. 개발 시간만 9개월이 걸리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AR, VR 서비스가 정말 많습니다. 약간 일회성 재미 요소의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사용자 경험 설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AR, VR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갖고 있는 AR 솔루션을 통해서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AR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개발했던 것들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바닥을 보고 검색을 계속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AR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를 하고 길을 찾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맞춰서 그 방향에 있는 장소 정보들이 표출이 되고요. 거기에서 바로 주문 예약 결제를 통해서 미리 예약 주문을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을 하고 어두운
어두운 골목길이나 복잡한 골목길에서도 AR 도보 내비를 통해서 길 안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대다수 분들이 길을 잘 찾으시겠지만 10명 중 2~3명 분들 정도는 사실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AR의 요소는 직관적이다, 시각적이다, 방향에 대해서 헤매지 않고 그냥 보고 따라가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세이브 타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해외 갔을 때 어느 정도 넘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저희가 뭐 직접 영업을 하진 않지만 이런 호텔 쪽들을 연동을 해서 직접 가보지 않고도 그 호텔 내에 있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AR을 경험을 하고 방문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백화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스마트폰을 비추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스타벅스 로고를 인식해서 바로 주문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할리스단 이런 앱을 다 깔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 매장에서 이런 할인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난 이런 걸 참여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혜택을 얻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수백만 명의 유동인구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구매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데이터로 삼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한테는 혜택을 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첨성대를 야밤에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AR상의 정보를 띄우고 이제 로봇을 찾아서 첨성대를 찾아가는 걸 한번 돌려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에 접목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정면에 비춘다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큰 AR 시장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상한 사람을 볼 수도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사진 찍는 건가?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을 수 있는 게 이제 애플 글라스나 AR 글라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이브 타임, 세이브 머니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R 보물찾기나 이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이렇게 버거킹에서는 이제 맥도날드 광고판을 비추면은 불타면서 이제 자기네 AR 쿠폰들을 뿌리면서 100만 명 이상의 다운로드를 만드는 이런 AR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R은 요소는 적시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사용 경험을 줄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화성 항공 쪽에서 수원 관광도시에서 저희 했던 부분들은 이제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디텍션을 한 다음에 인식을 한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정보를 음성을 듣고 층을 누르게 되면은 미공개된, 미복원된 그 장소에 대한 정보들을 VR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R과 VR이 섞였다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이 AR이고 지금 보시는 게 V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만 보면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매끄럽게 연결을 한다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좀 안압지를 걸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구나라는 생각했었고 근데 무덤이 정말 많구나. 근데 이 무덤에 누가 묻힌 거지? 이런 스토리를 알고 싶지만 그거를 알려줄 사람도 없고 또 걷다가 황명사지 구청 확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런 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히 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설사분들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시간이나 그리고 어두운 그 야간 관광 그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제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경치가 좋은 경주, 충분한 많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KTX와 계약을 해서 야놀자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은 상품들을 결합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 목적은 AR을 쓰게끔 하기 위한 저희의 설계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이어서 메타버스 쪽에서 이제 VR 시장을 보셨고 메타버스 AR 시장에서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쪽과 인천시를 준비하는 이제 메타버스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산업 관광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떤 GPS 기본적인 센서를 기반으로 들어가는데 이와 반면에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정밀 위치를 기반으로 AR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하면은 이제 GPS를 쓰면 집 앞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3차원 AR 지도를 쓰게 되면은 집 안에 있는 휴대폰 앞까지 여러분들을 데려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더 사용자의 몰입감을 줄 수 있고 사용자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AR 기란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AR 그 GPS 수신이 제한되는 쇼핑몰에서도 AR 쇼핑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엑스를 가보시면 이 넓은 공간에서 길을 헤매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이런 AR적인 직관적인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길을 안내를 받거나 또 길을 안내를 받으면서 매장을 비추게 되면은 그 매장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서 바로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AR 기술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전체를 3D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S맵 버추얼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버추얼 서울이라는 공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장 서울도 되게 잘 하고 있지만 서울이 벤치마킹하는 곳이 이제 싱가포르의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시장이기도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많은 정책적인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GPS 수신이 제한되는 도심 지역이나 이런 공간에서도 원하는 위치에 AR들을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R을 딱 떠올렸을 때 AR 기술은 현실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사용자한테 더 큰 가치, 더 큰 몰입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에 있는 사진과 밑에 있는 그런 카메라를 비췄을 때 매칭을 시켜서 거기 위치에 이제 AR 컨텐츠를 띄우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로봇 청소기를 사실 집에다가 펼쳐놓으면요, 얘가 어떻게 알고 집안 정보를 위치를 다 알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로봇 청소기를 풀어놓으면은 집 안에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이미지 기반의 지도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이미지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그 이미지를 자기 위치에 비교를 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실내 AR 쪽도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영상에 속에 있는 그런 포인트, 점 데이터를 확인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들이고요. 이런 기술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고객들한테 몰입감 높은 컨텐츠 줄 수 있느냐? 보시는 거는 에펠탑이고요. 에펠탑이나 이런 랜드마크를 비췄을 때, 카메라 비췄을 때 이런 AR 콘텐츠를 띄울 수도 있고, 관광지를 비췄을 때 타임루프처럼 그 과거의 AR 콘텐츠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그런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적인 혜택과 그리고 실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AR, VR 많이 보고 계시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넘어된 그 부분들은 사실 상호작용입니다. 혼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즐겨야지 더 재밌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에 말한 것처럼 그 가상공간에서 많은 인터랙션이 발생해야지 사용자도 재밌게 또 스마트하게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실내에서 AR 리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여의도에 있어서 여의도에 있는 IFC몰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내 AR 리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나 비콘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위치를 확인해서 AR 정보를 띄워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길을 헤매지 않고 정보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은 가상관에 갔을 때 핸드폰을 비추게 되면은 내 친구들이 남긴 SNS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AR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AR 서비스에 많은 회사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글라스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AR 글라스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에도 이제 라이다라는 장비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라이다 장비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은 정확한 위치에 AR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들을 안경을 끼고 경험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미래의 세상은 안경을 끼고 걸어다니면서 가상관을 허공에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 저는 좀 미리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애플이나 페이스북도 진강할 시에는 매일 사람들이 쓰는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AR뿐만 아니라 VR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인 저크버그도 2022년에는 AR 글라스 시대라고 말한 것처럼 모바일 이후의 차세대 플랫폼은 이제 글라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라스 이후에는 많은 또 대기업들에서는 렌즈, 컨택트 렌즈만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들은 이미 10년 전에 이미 다 출원이 됐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삼성이나 스냅챗이나 많은 기업들이 글라스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글라스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만큼의 퀄리티가 아직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자체의 이 스펙, 하드웨어 스펙은 웬만한 노트북, 좋은 노트북에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라스 쪽은 현재는 이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경험을 주는 형태로 일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해외에 있는 몇몇 회사들은 이제 단독으로 글라스만까지 끼고 동작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가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글라스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쪽은 주로 이제 관광이나 쇼핑이나 이쪽 영역보다는 산업용 AR 시장으로 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서 그 안경을 끼고 원격으로 그 현장에 뭐 감독자와 현장 근무자들 간의 소통을 어떤 공사 현장을 보고서 소통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저희는 이 AR 기술에서 공간과 사람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한 AR, VR 솔루션을 만드는 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네, 좋은 말씀 어제 오늘 다들 해주셨는데 이번 심포지움 통해서 느끼는 게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빅브라더의 소나기에서 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어제 오늘 들으니까 이 개인은 빅브라더의 이 뭐 손바닥에서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점점 그게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돼가는 거 아닌가. 뭐 말은 AR이니 VR이니 해서 편의성을 도모한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신세계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 저 사람 여기 들어와서 어느 매장으로 갔거든 하는 것까지 앞으로는 그걸 가지고 각 개인 아까 옆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권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하나의 도구화밖에 안 되는 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퍼스널 프라이버시를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이나 연구는 전혀 어제 오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AR 시장 자체가 스마트폰을 어딘가를 비춰야지만 정보를 얻는 그런 사용자 패턴 속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용자가 의도를 했던 안 했건 누군가를 찍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쪽에 대한 보완적인 솔루션은 뭐
첫 번째로는 위치에 대한 정보는 사실 오랫동안 예를 들어 제가 AR 서비스 쓴다고 했을 때 저장되는 패턴 자체는 30대 남자가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소비는 월 300만 원 되는 사람이 이런 걸 결제했다. 그 정도에 대한 정보들로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전지는 모르게끔 저장을 해야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적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스마트폰을 비췄을 때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인식하지 않고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사진들을 올리게 되면은 얼굴들을 바로 인식하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정보를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앞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정보들을 교류하게끔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들이 연동돼서 그런 정보에 대한 보안성에 대한 측면들을 강화하는 부분도 많은 기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용자를 더 편하게 또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반면에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나비 효과처럼 보안적 이슈들도 있으니까 양쪽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 형태로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블록체인이 이제 되면 암호화폐가 꼭 써야지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래 구찌백이 있잖아요. 465만 원 팔린 거는 젊은 애들이 메타버스에서 그거 암호화폐 사용했나요? 비트코인 했나요? 뭐 현금으로 지불했나요? 현질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현질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현질했어요? 네, 신용카드를 결제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상화에서 NFT나 암호화폐로 결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또 공간과 시간이란 제약 없이 가상화에 벌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돈에 대한 트랜잭션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좀 생각들은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뭐 긍정적이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 상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어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세계를 좀 탐험했던 것 같아서 기분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해 감사하네요. 네, 신선철 실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경규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신선철 실장님, 박경규 대표님 그리고 여러 참가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회 경북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주를 방문해 주신 연사 여러분들 그리고 참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좋은 추억,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0회 경북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오후 1시 정시 출발 예정이오니 팸투어를 신청하신 분들은 1시까지 호텔 정문 로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들고 나갈게.